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서 등급을 나눴지만 이거에 해당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고요. 40대쯤 되면은 자산의 어떤 격차? 이런 게 이제 좀 많이 느껴지는 시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달아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분류를 해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거는 뭐 1등급이든 뭐든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40대 기준입니다. 지금 20대, 30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40대 중반 이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40대 중반 이후. 40대라고 하면 이제 중반을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45살에서 50살 요 정도의 한 이 정도 자산을 들고 있으면은 이제 상위 한 몇 %일까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저희가 전체 가구에서 상위 10%가 보통 순자산 10억이라고 보잖아요. 순자산 10억인데 40대 때가 보통은 이게 소득이 점점 절정으로 치닫고 자산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시기란 말이죠. 30대 때 제대로 살았다면. 그래서 40대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서 또 무슨 20대, 30대 분들이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절망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거. 이거는 그리고 제가 그냥 생각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S등급을 뭘로 보냐면 이분들은 노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노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사실은 이 순자산 20억이 좀 넘어가면은 물론 뭐 교육비를 어느 정도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교육 걱정도 크게 하지 않는다. 제가 요즘에 그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자금 대출도 받아보고 뭐 알바도 뛰어보고 막 이러면서 또 부모님이 살짝 좀 지원도 해주시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하던 게 그거였어요. 대학 등록금 걱정을 안 하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거든요. 막 제가 알바 뛰면서도 대학 등록금 내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막 장학금이나 이런 거, 무조건 받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보는 게 되게 어떤 삶일까? 이런 걸 고민을 했었는데 딱 요 단계가 저는 그렇게 봐요. 이 S등급 요게 자녀가, 물론 사교육비 500만 원, 1000만 원씩 월에 쓰는 거, 요거는 이분들도 약간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학 등록금을 가지고 고민하는 시기는 아니다. 여기는. 물론 좋은 회사 다녀서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 지원이 나오는 경우 제외하고 자기 돈을 써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S등급부터는 대학교 등록금을 내는 데는 그냥 내지 뭐 이런 이제 마인드가 되는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삶인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참 요런 게 요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40대 때 아이가 대학교가 되진 않죠.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바로 낳으면은 한 40 후반대에 대학에 들어가게 되긴 하는데 요 정도가 그렇고 보통 한국 기준으로 보면 순자산 20억 중에서 부동산 자산이 10에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10에서 15억 정도 되고 나머지 금융자산이 5억에서 10억. 요게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사실 제 주변에서 좀 더 많은 거는 15억, 5억인 것 같아요. 부동산 자산이 15억, 그 다음에 금융자산으로 현금으로 돌리는 게 5억 이상. 그리고 보통 여기 상위 5% S등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40대잖아요. 참고로 지금 40대 얘기예요. 40대 중반이 넘어가는 정도 수준으로 하면은 각종 투자를 좀 섭렵한 상태예요. 이 부동산도 한 두세 번 사봤고 이제 예를 들면 집이어도 보통 한 집을 사고서 갈아타기 할 때 한 번 더 산단 말이죠. 그러면 한 두 번은 사보게 돼요. 이 40대 때 되면은 대체적으로는 한 두 번에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사보게 된다. 그 다음에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도 현금성 자산을 계속해서 소득을 올리든 사업소득을 올리든 근로소득을 올리든 해서 계속 쌓아 올리겠죠. 이 올리는 사람들이 그 계속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경험도 많이 쌓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도 경험이 좀 쌓였으니까 어느 정도 구성을 좀 하는 거죠. 스스로가 구성을 하고 내가 그 자산을 투자할 때 보는 관이 생겨 있고 약간 요런 거를 저는 S등급이라고 봐요. 자산적으로 봤을 때. 제 주변에 대학교 때 알바한 친구는 아무도 없는데 다들 부자였나.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집이지 않았을까 싶으면서도 사실 제 주변을 보면은 집에 돈이 없는데도 알바를 안 시키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50대 분들 중에서 뭐 순자산이 제가 봤을 때 한 3억 미만? 3억 미만인 분들이 좀 많거든요. 3억 미만인 분들이 많은데 근데 아이들이 알바를 하는 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싫어하냐고 여쭤보니까 왜 싫어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아이가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말씀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야. 공부를 하는 게 좋긴 좋아. 근데 저는 이제 제 주의는 일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일머리를 쌓기 위해서. 그래서 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는 아닐까요? 그리고 주로 경제 개념과 관련해서도 부모님이 알바 한 번 안 시키고 이러면은 그 친구가 일을 할 때 어느 정도로 버틸 수 있는가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일도 시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생각보다 순자산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알바하는 거를 굉장히 극히 싫어하는 부모들이 꽤 있더라.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대형 트럭 몰았었는데 그 마음은 이해가 되네요. 새롭긴요.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맞아. 요즘에는 알바나 부모도 안 시키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킬 예정이에요. 저는 인생 공부를 어디서 시킬 거냐?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저기 서류 복사를 시킬 거예요. 일단은 서류 복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한 15살쯤 됐다. 맥도날드에서 일을. 맥도날드나 뭐 싸이버거 아니면 롯데리아에서 일을 좀 시키고요. 편의점도 괜찮고요. 편의점도 괜찮고. 각종 그 세상에 있는 진상들을 보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경험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막노동도 진짜 막노동 저 한 번은 시킬 거예요. 저는 딸이거든요. 딸인데도 막노동 예를 들면 한밭집이잖아요. 한밭집 가가지고 알바해보라고 할 거야. 근데 진짜 거기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만 일해보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진짜 그 인간 세상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게 그런 곳이다. 인생의 쓴맛도 좀 보고, 그쵸? 인생의 쓴맛도 좀 봐야지. 그리고 저는 봉사활동도 시킬 건데, 봉사활동을 진짜 시키고 싶은 이유가,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약자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라고 시킬 거예요. 봉사활동을 순수하게 해도 좋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얻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봉사활동하면서 인간 경험 시킬 거예요. 택배 상하차 한번 갔다 오면 현 직장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그쵸? 저희 애가 만약에 일에 현타가 왔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일에 현타가 왔다. 그러면은 택배 상하차 한번 갔다 와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S등급은 그렇다. 그래서 저는 S등급은 그냥 이제는 점점 사실은 돈을 불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방어적인 전략을 택해도 된다. 근데 20억 있는 분들 중에서도 공격적으로 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분배해서 안정적으로도 할 것도 좀 해놓고 나머지는 자산도 굴리고. 그 다음에 A등급 여기까지도 진짜 엄청 훌륭한 거죠. 진짜 엄청나게 훌륭한. 순자산 7억에서 20억. 그래서 부동산 자산 10억 이상, 금융자산 3억 이상. 저는 이렇게 이제 봐요. 보통 부동산 자산 10억 이상이다. 서울에 집 한 채가 있죠. 보통. 물론 무슨 강남 3구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도 3억 정도는 굴린다. 그래서 부채 관리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여기 요 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좀 궁금하실 게 왜 저는 7억이라고 보느냐. 요 7억. 7억을 왜 보냐면 전 A등급까지를 사실 40대의 부자로 인식을 해요. 40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왜 순자산 7억으로 제가 분류를 했냐면 A등급을 7억이 그 KB국민은행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은 보통 40대 초반 기준으로 봤을 때 7억 정도를 들고 있으면은 이걸 시드머니로 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KB 부자 보고서에서는 현금성 자산, 증권이나 뭐 이런 현금성 자산을 10억 정도 들고 있으면 부자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7억에서 20억까지를 보통 A등급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산가 기준. 그러니까 저는 사실 A등급까지를 40대에 7억을 달성한다 그러면은 요걸 시드머니로 해서 50대, 60대 계속 좀 불려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수치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40대 중에서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분들 기준으로 보고 B등급부터는 저는 여기를 이제 뭘로 보냐면 중산층에서 상류층 사이 정도? 그러니까 딱 그렇게 보는데 사실 일반적인 순자산 기준으로는 3억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가구 기준으로 보면은 평균이 3억인데 정확하게 중위 가격이죠. 중위가 3억이죠. 가구 기준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산층에서 조금 잘 사는 그런 분들이요. 보면은 요 분들이 보통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부동산 한 채가 들고 있으면 순자산 7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산 3억에서 7억 사이야. 근데 동시에 금융자산까지 굴리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 그래서 두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기엔 좀 어렵다. 물론 부동산을 조금 저렴한 거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부동산을 구매하신 때 뭐 지방 중에 외곽지로 간다던가 이러면은 동시에 둘도 투자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자산이 불어날 확률이 높은 자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순자산 3억에서 7억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이든 증권이든 어느 정도 집중을 해주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B등급은 그러니까 40대 분들 중에서 저는 아직 40대는 아닌데 만약에 이 정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이든 증권 쪽이든 조금 집중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투자 경력은 제가 보통 여기서는 부동산을 만약에 샀다고 가정하면은 B등급이 부동산을 한 번 사본 분들이 여기에 있거든요. 물론 뭐 부동산 전문 투자자여가지고 경매로도 낙찰받고 막 이런 분들 제외하면 순자산 3억에서 7억이면 보통의 대부분의 분들은 한 번 샀고 요게 보통 집이에요. 집. 어느 정도 괜찮은 입지의 집을 순자산 기준으로 예를 들면 7억 순자산이다. 그러면 대출비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현금이 없다고 가정하면 6억까지 대출 받으면 13억짜리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뭐 취득세 이런 거 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3억 정도의 아파트에 사는 그렇지만 금융자산이나 현금성 자산은 없는 딱 요 등급이 지금 B등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경력적으로 보면은 탐년은 무조건 넘기는 넘었지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는 일단은 다시 원리대로 계속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 기준이 있는데 순자산 5억이 넘기 전엔 차를 사면 안 된다가 제 기준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 기준에서는 다른 분들이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보면은 만약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큰 지장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는 한 순자산 그래도 3억에서 5억은 돼야 이제 차 끌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왜냐면 차를 사면 확실히 소비가 늘어요. 자, 그래서 꾸준한 저축, 자동 투자. 계속 투자해야 돼. 여기 저축 계속하고 투자하고 이제 부채 상환 병행한다. 이렇게. 5억을 뭘로 생각하시면.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5억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냐. 저도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일단은, 초반에,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초반에 30대 때 빠르게 3억을 모아. 예를 들면 3억에서 5억을 모으잖아요. 진짜 자산 상승 기회가 많아져요. 이게 차를 확실히 사면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할 때 필요하거나 영업용 필요할 때 이건 논외예요. 이거는 돈 벌려고 하는 거에 당연히 사야 돼요. 근데 일반 직장인 중에 예를 들면 내가 그냥 엔지니어야. 영업 직군이 아니야. 엔지니어고 회사에 잘 출근하고 대중교통 타면 잘 출근할 수 있어. 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돈을 3억에서 5억을 빨리 모으려면 사실 차를 조금 참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는 30대에서 한 말 정도 됐을 때 3억에서 5억 정도를 가는 게 되게 베스트 코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빨리 모을 수 있다. 진짜 차 안 사면 빨리 모아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간혹 이런 거 있는데 부동산 보는 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보는 눈을 연구하다가 차량을 사면 약간 더 눈이 트이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뭐라 그래야지? 부동산 보는 눈이 반드시 차를 끌고 다녀야 는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또 직접 몸으로 부딪혀봐야 깨닫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중고차 저렴한 걸로 사면 좀 괜찮지 않나. 근데 이게 그거예요. 저는 초반에 30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3억에서 5억을 미친 듯이 모은다. 그러면은 되게 인생이 편해진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보통 30대 초반 정도에 결혼을 한다고 가정하면 32셋에 만약에 결혼을 했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5년 정도 미친 듯이 모은다, 돈을. 그러면 그때 3억에서 5억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38에서 9쯤에 그 정도 돈이 되잖아요. 그 정도 돈이 되면은 사실 이때부터 선택권이 많아져요. 어떤 분들은 그 전에 주식까지 병행하면서 엄청 빨리 불리는 분들도 있죠. 그거는 너무 대단하고 잘하신 분들이고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 부부 기준으로 해서 합산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 5년 정도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은 30 후반 정도 되면은 합산으로는 3억에서 5억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차 유지비만 드는 게 아니라 차가 있음으로써 돈을 쓰게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 태우러 가잖아요. 태우러 가. 여자친구 태워줘. 그리고 어디 또 주말에 교회 한번 나갈까? 이제 교회로 좀 가. 양평 한번 밟고 양수리 한번 간 다음에 가평 팔당 한번 가고 조금 오늘 좀 필 봤는데 강릉 한번 갈까? 이렇게 강릉 쭉 가요. 일반적인 소득의 분들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돈을 못 모아요. B등급인데 증권 집중하고 있을 때 잘하고 있어요. 그럼요. 훌륭하시죠. 예. 저는 그래서 B등급까지는 부동산이든 증권 쪽이든 약간 집중하는 게 좀 더 낫다는 입장이에요. 월 150에 아우디 가능한가요? 예. 이제 제 친동생이 만약에 150을 버는데 아우디를 산다. 쌍욕을 박아주죠. 쌍욕을 박아주고. 다행히 제 동생이 그러진 않아서 다행이에요. 쌍욕을 박아주고. 너무 빡빡하다고요? 근데 빨리 모으려면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빨리 모으려면. 사실 이 속도로 가잖아요. 차 안 사고 하면은 30대 초반에서 중반쯤에 3억 모으신 분도 많아요. 사실 그렇긴 해.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차가 없으면 부동산 보는 눈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사실 부동산 보는 눈은 그냥 뭐 하면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하루 종일 지도를 보고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에 큰돈 나갈 이벤트 없다는 전제. 그쵸? 그러니까 인생에 큰돈 나갈 이벤트가 있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지. 예를 들면 갑자기 암에 걸리셔서 일을 못했다. 그걸 어쩔 수는 없죠. 그거는 당연히 일단 살고 봐야죠.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쵸. 애기 낳으면 필요해. 결혼이 그래서 참. 근데 결혼의 장점은 소득도 더블이에요. 소득도 더블. 물론 남자분이 잘 버시면 그냥 혼자서 또 하시면 되긴 하지만 소득이 더블이 되는 게 또 요즘에 또 좋으니까. 재산 40% 부동산이라. 이게 부동산이신 분들은 또 묶여있는 거긴 하니까 돈이 조금.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B등급까지가 여기는 부자고요. 부자 라인. 여기는 매우 훌륭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자, 40대 중반인데 이 순자산이 1억에서 3억이다. 사실은 이게 통계상으로 보면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50%라고 제가 써놓긴 써놨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는 노후 준비가 안 돼요. 이게 노후가 힘들어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대학에 아까 제가 대학 등록금 얘기를 했잖아요. 대학을 간다. 등록금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 여기예요. 아니면 빚을 져서 대학을 보내야 되거나. 요즘에는 뭐 장학금이나 이런 것도 이제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거 받아가지고 다닐 수는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지출을 안 해도 될 수는 있지만 그냥 제가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아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허덕이는 삶을 사는 곳이 여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순자산 그냥 3억, 맥스로 해서 2억 3억이다. 자, 그러면 2억이라고 할게요. 2억이라고 하면은 전세 2억 들어있다. 만약에 전세대출 받았다고 치고 해서 현금을 좀 굴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쉽지 않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풍요롭게 살 수는 없죠. 그리고 아이 관련해서 교육할 때도 비용 마련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 맞아요. 순자산 중위값이 3억이긴 해요. 그래서 50%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근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100명 중에 50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사실 노후 준비가 돼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슬프지만. 솔직히. 슬프지만 그리고 40대 중반이 됐는데 순자산이 3억 미만이다. 자산을 지금 잘 못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분들은 투자 경험이 없어요. 이 돈을 순자산을 1억에서 3억 모았다는 거는 이게 스타일을 알 수가 있는데 월급을 이제 받아서 요거를 정말 적금과 예금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주식해서 잃었을 수도 있고 주식해서 잃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보수적인 스타일이어서 안정적으로만 굴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소득이 너무 낮거나 요 단계에 있으면은 40대 중반쯤 만약에 실직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다음 단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비가 잘 안 되는 거죠. 위기 리스크에 대비하기가 어려운 자산군이고 그 다음에 노후가 보장돼 있지 않은 자산군인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한 채에서 S등급. 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C등급은 사실은 투자도 해야 되지만 지금 소득부터 늘려야 되거든요. 사실 소득부터 늘려야 되고 만약에 소득이 높은데 지출 구조가 너무 말이 안 돼서 돈이 이 정도밖에 안 쌓여 있다라고 하면 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C등 이때부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경제적 에어백. 비상금을 3에서 6개월치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소액 투자라도 경험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좀 보긴 하죠. 맞아요. 지금 근데 이게 서울 아파트가 문제는 세금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순자산은 만약에 양도소득세나 이런 거를 맞았을 때도 저 정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이제 D등급. 아까 제가 이제 40대인데 1억 모았으면 이게 요거가 이제 D등급이거든요. 이게 여기가 진짜 힘든데 이제 없겠죠. 1억 미만이면. 뭐 그냥 있어도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보증금 요즘에 하려면 뭐 이런 거 나와요. 아파트 좀 한 10억에서 13억이다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근데 보증금 5천에 월세 200, 160 이런 단계예요. 그러면 여기 1억 미만이라는 건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아파트 기준을 많이 산다라고 하면 거의 월세를 살고 있어요. 보통 이런 분들 월세를 살고 있는 거고 전세금은 없는 거죠. 순자산 1억이니까. 물론 전세 대출을 풀로 레버리지를 당기면 가능하긴 해요. 순자산 1억 미만이면은 여기 조금 외곽에서는 월세 부담이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괜찮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분은 묶여있는 돈이 보증금이 좀 있다고 가정해서 그것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금융자산은 없다. 당연히 순자산 1억 미만이니까 부동산도 없다. 그리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순자산이면 1억이 되면 자산이 더 부채보다 많은 거지만 이런 1억 미만인 분들은 이제 부채가 항상 좀 깔려있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신용 위험이 존재한다. 이게 사실 위기가 닥치면 버틸 수가 없는 게 D등급이죠. 그래서 지출구조 전면 개편하고 전문가 재무 상담 받아요.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분은 이쪽에서 40대가 됐는데 D등급이다. 그러면은, 향후에 사실 돈을 모으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거기 안에서도 또 성공하시는 분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40대 중반 넘는 기준인데 1억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착각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전 모든 세대가 1억 미만이면 D등급이라는 게 아니에요. 40대 중반이 넘어갔는데 순자산이 1억이 안 된다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이런 거 이거 보면서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40대라고 써놨죠,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네, 40대 중반이 넘어갔는데 D등급이다. 이거는 조금 좀 쉽지 않아요. 35살이 1억 3천이면 괜찮죠. 그러면 거면은 아마 여기 가실 거예요. 40대 때 여기서 B에서 C등급 정도 가실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뭐 투자 대박 나면 또 다른 얘기지만 B에서 C등급.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은 20대는 대략 어느 정도로 보면 되냐면 10대는 근데 이제 벌기 시작했는데 글쎄요. 20대면은 그래서 20대는 돈이 없어도 막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40대는 D등급 그쵸. 자력으로는 이제 못 올라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0대, 30대 때 해놓은 걸로 40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안 하셔도 되고, 뭐 D등급이 20대인데 1억이 없어요. 당연히 없지. 20대인데 1억 당연히 없죠. 일반적으로는. 물론 막 처음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가셔가지고 처음에 어떤 분이 막 고연봉을 받으면서 모을 순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 주변 분이 증여세 내고 최소 2억을 자식들 줄 생각 하더라고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주변을 보면. 37살에 2억짜리 집 하나에 중고차 한 대 플러스 자본 5천 나름 열심히 샀다. 괜찮죠? 37살이시면은 그쵸? 맞아요.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20대는 걱정도. 저도 이 말에 정말 공감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선형으로 1차 함수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닐까? 이거 아니거든요. 아마 이 경험해보신 분도 알 텐데 제가 아까 여기 지금 3억에서 7억 있잖아요. 요거. 사실 제가 A등급, B등급을 7억이 아까 부자의 어떤 그 시드 딱 그 시드로서 7억이 나와서 제가 7억으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B등급 3억에서 7억 여기를 빨리 모으시잖아요. 30대 때. 진짜 거의 100% 일로 가요. A와 S로 무조건 가게 돼 있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요. 이렇게. 되게 안 늘어 여기는. 막 이렇게 기어가다가 이렇게 는다니까 여기. 아, 아파트 마련했는데 대출이 조금 있는 30대 후반인데요. 집 마련하는 사람은 어디서 전략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계속 열심히 소득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고 돈을 계속 모으고. 맞아. 계단식 더하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게 저도 서울, 과천, 분당, 하남, 안양, 수지, 광교는 일반 가정은 보통 A등급 나온다.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서울, 과천, 분당, 하남, 안양, 수지, 광교의 아파트는 이미 상위 주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계속 착각하는 게 뭐냐면 20대가 서울 아파트를 못 산다고 절망을 하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서울 아파트를 20대가 산다는 것 자체가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막 이런 걸로 절망을 해. 내가 막 10년 동안 일해도 뭐 PIR을 보면은 나는 집을 못 사. 원래 못 사. 선진국이 돼서 수도급의 도시에서 부동산을 웬만한 일반적인 소득을 가지고 누가 사요? 할 수가 없어. 내가 평범하게 살면서 무슨 서울에 집을 사. 미친 듯이 노력해가지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해야 집을 사는 게 원래 정상이라니까요, 지금. 아니면 대기업 다니고. 그래야 돼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한국이 아직도 상방이 열려 있었다는 얘기야. 하방에서 계층 이동이 됐다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원래는 외국 기준으로 보면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8억에서 20억 만드는 데는 산술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금융자산으로.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면 1년, 2년? 2년, 3년도 가능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죠. 뭐 S&P 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한 7%, 8% 나온다고 가정하면은 복리로 계산하면 뭐 한 7년에서 10년 걸리겠네요. 그래서 프랑스는 중산층 기준이 기억하기를 악기 한 개를 할거, 언어를 3개를 할거, 1년에 가족여행 갈 것이죠. 계층 이동이 아예 불가능한 기준이 바뀐 거로 생각했습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하셨네요. 그러니까 용주님이 저랑 똑같은 생각하셨는데 요즘에 어떤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유럽을 보면은 이게 돈으로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어떤 교양, 또 취미 이런 걸로 중산층을 평가를 한다. 제가 경험한 외국 친구들과 얘기를 해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난 절망감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 거기 파리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걔네들은 집 사는 생각을 아예 안 한다니까요.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되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가진 애가 로또보다 운이 좋았고 노력과 노력률 상위 1% 미만. 그렇죠. 요즘에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영국 친구인데 대저택 사는데 내 집 아니라 선긋더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 맞아요. 이거 저도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래요. 영국 있는 친구들도. 부모님의 노후 준비면 부모님 자산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돈으로 40대 자산의 등급을 정하는 것보다 어떤 배우자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아, 그렇죠. 그거는 너무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그냥 자산 진단표라고 했잖아요. 이게 잘 살았다. 이게 완전 인생의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 자산은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되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건 또 이게 완전히 다른 영역이니까. 사실 돈이 많다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거는 또 다른 역량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 돈 있다고 자랑했다 목이 잘려나가는 것은 그쵸. 맞죠. 예. 부모님 돈 보고 집에서 쉬는 자녀들 봤어요. 그쵸. 제 주변도 뭐 많고요. 제가 그런 애들이 참 그래요. 그 세상에 대해서 초연한 것처럼 막 거의 신선처럼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생활비는 부모님이 대주고 있어. 그러면은 사실 많은 생각이 들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이 젊었을 때 집 사는 게 좀 놀라운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제 주변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유럽도 케바케긴 하죠, 물론. 그쵸. 온라인이라서 하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